일본의 차기 총리 1위로 급부상하고 있는 이시바 시게루가 한 말이었습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지난 22일 자신의 블로그에 최근 논란이 된 구로카와 히로모 도쿄고검 검사장 낙마 문제에 대한 생각을 올리면서 글 끝에 이번 주말에는 코로나 쇼크 서바이벌, 조선반도와 일본의 미래, 이야기 한국인을 읽으려고 한다고 올렸습니다. 그는 아베와 달리 지난 4월 한일 관계를 회복하려면 어떤 노력도 불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시바 시게루는 상대국을 나쁘게 말해 국내 지지를 끌어올리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이전부터 한국의 역사를 공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일본은 과거 전쟁의 책임과 마주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 아베가 감염병 대책 등을 논의하면서 이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개헌을 해야 한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펼치자 이시바 시게루는 당이 해야 할 일은 감염 확대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와 고용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전부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또한 그는 한중일이 손을 잡고 백신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아베 내각 지지율은 27%로 떨어지며 3년 만에 최저치로 추락했습니다. 그동안 대한무제와 국민들의 무관심이 아베 정권을 지탱했지만 이번 감염병 사태는 그것조차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차기 총리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시바 시게루가 한국을 공부하겠다는 발언은 주목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22일 미국 ABC 방송에서는 또다시 한국을 주목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2일 ABC 방송 인터뷰에서 위험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며 앞으로 감염병 사태 이전의 삶을 되찾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한국 정부의 방역 방식을 소개했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미국 ABC 뉴스 앵커는 한국의 대응이 널리 찬사를 받는다며 한국의 전략이 미국에서도 통할 것 같으냐, 미국이 도입하기엔 너무 늦은 것이 아니냐고 물은 것입니다. 이에 강 장관은 한국은 지금까지 봉쇄를 한 적이 없다며 검사, 추적, 치료를 뜻하는 3T라는 매우 튼튼한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즉 미국도 한국과 같은 3T 시스템을 도입하면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또한 ABC 앵커는 최근 고3 등교 시행과 관련해 계속 등교 수업을 유지할 수 있을지 얼마나 자신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강 장관은 모든 방역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이태원발 감염이 확산되고 있지만 교육부는 더 이상 등교를 미룰 수 없다는 판단하에 강력한 방역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3만 명의 방역 지원을 총투입하고 등교 인원을 3분의 2로 하며 격의격주로 학생을 분산시켜 최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난 20일 고3 등교 개학 이후 학생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관련해서 검사받은 학생 3,812명은 모두 음성이었습니다. 그동안 전 세계에서 방역의 모델이라 불렸던 한국은 오늘 27일부터 등교 수업이 본격화되면서 또다시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당초 국내 확진자는 이태원클럽 집단 감염이 터지기 전까지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태원클럽 사태 이후 관련 확진자는 24일 기준 총 225명이 나왔고 최근까지 연쇄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었으나 차츰 주더니 나흘 만에 1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태원발 확진자 중 거의 절반이 넘는 인원이 20대였습니다. 젊은 층에서 시작된 지역사회 감염이 유흥시설과 취약계층 보호시설, 병원 등으로 이어져 희생자들이 나왔습니다. 이에 정은경 본부장은 20일 오후 브리핑에서 20, 30대 젊은 층에게 간곡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청년층의 학업과 취업 등의 어려움으로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많았겠지만 사회 공동체 안정과 청년층의 건강을 위해 청년층 문화도 생활 속 방역과 조화를 만들어가자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은경 본부장은 6월부터 클럽과 노래방에 갈 때 정부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다고 했습니다. QR코드를 이용한 일회용 전자신분증을 만들어 입구에서 찍고 들어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집단 감염 사태에서 신원 확인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용자들도 밝히기 꺼렸습니다. 이에 앞으로 방역당국은 QR코드를 이용해 감염에 취약한 위험시설을 이용하는 이들을 전산으로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잠도 못 자고 집에도 못 들어가며 방역에만 매달렸던 정은경 본부장은 집단 감염 사태 이후 또다시 도시락으로 식사를 대신하며 정신없이 일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정은경 본부장은 젊은 층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낼지 계속 고민하면서 지난 13일 브리핑에서 대전 28번 환자 김영진 씨의 인터뷰를 말해주었습니다. 코로나가 가장 잔인한 건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큰 피해를 준다는 점입니다. 3일 일본에서 뉴스 속보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의해 일본 제철의 자산 압류가 곧 현금화될 듯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실 이 일에 이미 한일 외교장관의 전화 회담의 대화 주제였는데 뒤늦게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된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이 더 상세하게 일본 네티즌들에게 알려지면서 그야말로 벌집 쑤신 것처럼 폭탄이 터졌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함께 준비되어 있는 190건을 터뜨리자 이제 단교하면 되겠다 등 시끄럽기만 한 일본 네티즌 반응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3일 KBS 보도를 인용해서 일본 언론이 확인한 내용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 6월 1일 일본 제철에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에 대한 자산 압류 서류를 공시 송달한 것입니다. 공시 송달은 법원이 서류를 공개적으로 게시한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송 당사자에게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동안 일본 제철이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에 내린 판결 관련 서류를 접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공시 송달 기한은 8월 4일 자정까지입니다. 이후 법원은 언제든지 압류되어 있는 일본 제철의 국내 재산에 대해 현금화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가 현금화 조치를 취하면 그냥 있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경고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 공시 송달로 일본은 벌집 수신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방송에서도 속보로 현금화 조치가 진행되었음을 알렸습니다. 산케이 신문에서도 이 소식과 함께 한국의 KBS 방송이 3일 포항 지원의 공시 송달 결정을 보도했다 라면서 현금화가 다음 단계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지통신도 현금화 조치가 재개되었으며 실제 자산 매각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2일 양국 외무장관과의 전화회담에서 한일 간의 현안 해결을 위해 외교 당국 간의 긴밀한 의사소통을 계속할 방침이다 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모기 외상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미 일본은 현금화 조치가 될 경우에는 한국에 대한 금융제재, 한국 자산의 처분, 한국 제품의 관세 인상 등 10개의 보복을 준비하고 있다고 경고를 해왔습니다. 이런 보복 조치는 이미 190건을 준비하고 있다 라면서 일본 정부와 언론은 한국에 대해 협박을 계속해왔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반응은 아닙니다. 특히 아소다로는 관세 인상뿐 아니라 공금 정지, 비자 발급 정지 등 여러 가지 보복 조치가 있다 라면서 금융 제재로 한국은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계속 무례한 협박을 스스럼 없이 해왔습니다. 여기에서 잠시 일본이 중국과 한국에 대해 얼마나 이중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하면 보다 더 논리적으로 반일의 근거를 알게 됩니다. 중국도 한국과 동일하게 이렇게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일본은 1972년 9월 29일 발표한 중일 공동성명 5조에서 일본에 대한 전쟁 배상 청구권을 포기할 것을 선포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배상은 끝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개별 민간인의 청구권이 포기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으며 전쟁 배상의 주체는 국가와 국민으로 구분된다는 것이 국제법의 기본 원칙이고 관례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청구권 포기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정부일 뿐 국민이 포기한다는 언급은 중일 공동성명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 중국의 입장입니다. 강제징용을 당한 중국인 피해자에 대해 일본 정부와 기업은 법률적 판단과는 별개로 적극적으로 배상을 해줬습니다. 2000년 11월 일본 가지마 건설은 중국인 986명의 청구에 5억엔의 배상 기금으로 합의. 2004년 9월 일본 니폰 야킨코규는 중국인 6명에게 각각 350만엔씩의 배상금을 지불하기로 합의. 2009년 10월 중국인 360명은 가해자인 니시마츠 건설 측과 총 2억 5천만엔, 당시 32억 원으로 합의. 2020년 4월 중국인 183명과 추가로 1억 2,800만엔, 약 15억 2천만 원으로 합의를 또 했습니다. 특히 2015년 7월에는 일본 미쯔비시 광업이 중국인 3,765명에게 1인당 10만 위안, 당시 약 1,87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피해자 소송에 대해서는 일본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배상을 해주었고 일본 정부도 간섭을 하지 않고 외교적으로 지지해줬습니다. 그런데 한국 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에 대해서는 2018년 한국의 대법원이 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불해야 한다 라고 판결을 하자 일본 정부가 수출 관리 미비를 이유로 들어 경제 보복을 취했죠.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배상 청구권은 소멸되었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조치이고 한국을 얕잡아보는 경제 보복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본의 강경한 입장에는 아베가 있습니다. 일본 언론의 취재에 의하면 아베 정부와 기업 등에서 한국과의 대화를 하려고 하면 한국과의 징용공 문제는 1mm도 양보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아베에 의해 완전 차단되었다는 것입니다.
1991년 8월 27일 야나이 슌지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소멸된 것은 외교 보호권이며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다 라고 한 일본 정부의 종래 입장까지 다 뒤집어 놓은 것이 아베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미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과 강경한 입장과 차별적인 태도 등은 아베가 모두 결정하고 설계하고 지시한 것으로 다 드러난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베나 일본 정부가 뭐라고 하더라도 한국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한국은 법률 당사자인 원고의 뜻을 강제로 막을 근거가 없으며 사법부가 전혀 개입할 수가 없다 라고 입장을 한결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시송달 건으로 일본 네티즌들은 야후 재팬의 관련 기사들마다 엄청난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한국 고맙다. 빨리 현금화해라. 단교하자. 일본의 보증은 이제 끝이다. 한국은 이제 폭망이다. 울고불고 매달려도 한국은 봐주면 안 된다. 이미 습관이 되었다. 밑도 끝도 없는 댓글을 달면서 열폭중에 있습니다. 일본의 억지와 불법과 무례가 한국에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불쌍합니다. 한국과 일본 누가 자신감이 있고 누가 쫓기고 있을까요? 보이지가 않나 보네요.